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이에 관계없이 평생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아마 전국 방방곡곡에 이런 시민 공부방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흐름을 1년 반 동안의 흐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세제 개편한 것을 이제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씨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통령이 돼서 지금 1년 반 남짓 이제 지났죠. 근데 사실 지금 박근혜 씨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죠. 부정선거를 이렇게 국가 권력기관이 명명백백한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부정한 대선에 이렇게 부정하게 개입을 해서 대통령이 된 거니까 그건 원천 무효임과 동시에 이건 이명박 씨하고 박근혜 씨가 이렇게 형사상의 어떤 기소감에 해당합니다. 이런 정도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몰려서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우왕좌왕 이렇게 해온 거죠. 처음에 딱 어쨌든 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들 깐에는 뭔가 잘 해보려고 뭐 국민행복공약 해가지고 공약 가계부 발표하고 아까 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작년 여름에 이제 대선 부정행위가 이제 어떻게 사건이 뭐 사이버 사령부라든지 국정원이 이제 선거 개입해서 그게 딱 드러나니까 그거 막는다고 이제 거기다가 다 이제 뭔가 꼼수를 다 거기다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했죠. 그러다가 이제 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이제 4월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완전히 박근혜 씨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심지어는 이제 부도덕함을 넘어서서 좀 추악하죠. 추악하고 추접하죠. 추접하기까지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박근혜 씨를 이렇게 떠받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박근혜 정권은 지금 이미 무너졌어요.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회생불능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박근혜 씨는 사실상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끝나버렸어요. 이미 이제 유명무실화 돼 버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2016년, 2017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박근혜 씨를 끌고 가야 돼요. 왜냐면 그때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새누리당은. 하여튼 박근혜 씨만 끌고 가면은 지금 새정년이다 뭐 야당이 알아서 판을 만들어 주니까 자기들 이긴다 이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2016년, 17년까지 끌고 갈 것인가가 이제 최대 과제죠. 끌고 갈 수 있는 끌고 가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기존에 지금까지 자기들을 지지해왔던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묶어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정책, 이른바 그런 식의 어떤 꼼수를 부리려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도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세제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크게는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뭐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가지고 내수가 많이 죽어서 어렵다. 그래서 내수를 좀 살리려고 하는데 가게가 소비를 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소비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가게가 좀 수입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지금 이 세 가지를 내서, 하나는 이제 가게가 수입을 얻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월급 올라가는 거죠. 월급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테크에서 투자 수익을 많이 얻는 거죠. 재테크에서 투자 수익을 많이 얻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여튼 가게한테 월급을 주고 그다음에 재테크에서 투자 수익을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 수익이 뭡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것도 투자 수익이지만 또 뭐가 있죠? 배당이 있죠. 예. 배당 월급을 주고 배당은 누가 결정합니까? 기업이 하죠. 기업이. 예. 근데 기업을 보니까 요새 여론이 안 좋다 이거 기업에 대해서. 왜 안 좋냐면은 돈을 많이 이익을 내 가지고 돈을 기업 안에다가 많이 쌓아놓기만 하고 꼼짝도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어쨌든 그 여론에 편승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업이 돈을 많이 쌓아놓고 월급 안 올려주고 배당 안 해주고 투자 안 해주면은 벌칙 세금을 때리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월급도 올려주고 배당도 해주게 해서 가게가 이제 수입이 늘어나서 수입이 늘어나면 그걸로 이제 소비를 늘린다. 그래서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이제 그걸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내세웠는데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근로소득 증대 세제, 그러니까 월급을 올려주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배당소득 증대 세제, 배당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역시 또 세금을 깎아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 기업에다가 이익을 많이 쌓아놓고 월급이나 배당을 안 주는 기업 또는 투자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겠다. 쌓아놓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이 세 가지를 이제 3대 패키지라고 붙여가지고 이걸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이다라고 세제 개편이라고 주장을 했다. 근데 모두는 다 뭐죠? 기업에 세금 깎아주거나 아니면 하나는 이 기업에게 벌칙 세금을 매긴다라는 이야기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계소득을 올린다라면서 기업 세금을 깎아준다라는 실제로 한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좋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죠. 월급 올려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깎아준다라는 거 납득할 수 있죠. 반대합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 반대합니까? 찬성이죠. 찬성이죠. 근데 실제로 세금을 월급 올려주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냐 이겁니다. 실제로. 그게 중요하죠. 이게 정말로 그냥 이렇게 말만 이렇게 딱 떠들어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사기잖아요. 꼼수잖아요. 실제로 그 효과가 있냐 이거. 그게 중요해요. 배당을 많이 해준 기업에서도 세금을 깎아주겠다. 정말로 실제로 이렇게 그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돈을 많이 쌓아두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벌칙 세금을 매기겠다. 이것도 정말로 그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실제로.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뜯어보기로 합시다. 먼저 이제 월급을 많이 올려준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겠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아주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전시행정의 표본이죠. 이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왜 그러냐면 월급을 많이 올려주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라고 한 내용을 보면은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임금 증가율을 이렇게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 임금 증가분의 10% 대기업은 5%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3년 동안에 이제 기업이 임금을 이제 1,000억 원을 이렇게 3년 동안에 평균 1,000억 원을 이렇게 매년 1,000억 원씩 해서 3년 동안 이게 1,000억 원을 해서 이제 3년 평균하면 1,000억 원이죠. 1,000억 원의 이제 평균 임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1,000억 원씩의 평균 임금을 지급한 기업이 만약에 임금을 10%로 올렸어요. 그럼 얼마를 이제 지급을 합니까? 다음 해에는
1,100억 원을 이제 지급을 하겠죠. 임금이 10% 올라가면 100억 원이 늘어나죠. 그럼 100억 원에 대해서 10%면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그렇죠. 100억 원의 임금을 더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10억 원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말이죠. 만약에 대기업이면 5%를 깎아주겠다니까 5억 원을 깎아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임금 100억 원 올려주고 10억 원 세금 깎아준다는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이 경영자라면? 네, 완전 꼼수죠. 이 사람들 이런 쪽으로 머리가 튀었어요. 머리가 튀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제일로 잘 나가는 기업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들어보죠. 이건 특별히 무슨 삼성을 이렇게 때리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잘 나가는 기업의 경우에를 한번 이렇게 이 월급을 올려주면 세금 깎아주겠다.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기업을 딱 보면은 나머지 기업은 볼 게 없다 이거죠.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삼성전자에서 효과가 없으면 다른 기업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예컨대 삼성전자의 경우에 2013년 전체 총 인건비를 보면은 27조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2013년에 이제 전체 매출액이 한 200조 원을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27조 원이 이제 총 인건비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말이 이제 이렇게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인데 문제가 많습니다. 총 인건비 하면은 삼성전자는 어떤 기업입니까? 지금 글로벌 기업이죠. 그렇죠. 수출이 전체 80%, 내수가 20%. 그다음에 수출이 80%도 좀 표현이 그렇죠. 현지 투자를 이제 이미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다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임금 증가율이라고 하면은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할 거냐? 네. 아니겠죠. 중국 그 근로자들, 이렇게 노동자들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깎아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총 인건비가 27조 원인데 그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증가율이 17%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27조 원 전체 총 인건비 중에서 국내 사업의 그 인건비가, 국내 인건비가 10조 원가량 됩니다. 10조 원가량 돼요. 근데 1인당 평균 인건비로 치면은 2013년에 1억 200만 원이었어요, 삼성전자가. 임직원 빼놓고, 임원들 빼놓고. 일반 이제 부장급까지의 평사원에서. 근데 이것도 지금 삼성전자 이제 재무제표를 놓고 이렇게 가져온 건데,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수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들도 좀 이렇게 이게 뭐랄까 이렇게 변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수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이제 경제시평에서 1억 200만 원 나가니까는 삼성전자 월급이 사실은 그렇게 안 많다 이런 기사도 얼핏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혹시 보신 적 없나요? 삼성전자가 700 얼마로 나와 있는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지금 평균이요. 재무제표는 삼성전자가 그 내놓은 재무제표는 2013년 재무제표는 1억 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국내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보자 이겁니다. 국내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월급을 올려주면 세금을 이렇게 깎아주는 게 경우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예컨대 삼성전자가 임금을 1%를 올린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예컨대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삼성전자 재무제표 발표한 것은 1억 200만 원인데 또 이게 들어가기 전에 삼성전자는 또 어떻습니까? 삼성은 노조가 없죠. 보통 노조가 있으면은 노사 간에 그 임금 협상을 해가지고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이걸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건 객관적으로 이렇게 노사 간에 합의해서 이렇게 도출된 거니까 자기들 내부적으로 따질 거 다 따져가지고 나온 거니까 거의 이렇게 정확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노조가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인건비로 할 거냐 아니면 국내 인건비로 할 거냐, 뭐 국내 인건비로 한다 이거예요. 근데 국내 인건비도 하더라도
이것도 지금 숫자가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국세청이나 그 기재부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세금 깎아줄지 말지 월급을 올려줬다고 했을 때 올린다라고 했을 때 세금을 깎아줄지 말지를 판단하려면 이 삼성전자 내부의 인건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뭐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그걸 판단해서 세금을 깎아줄지 말지 판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보를 어떻게 입수를 합니까? 결국은 삼성전자가 제출하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어느 기업이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중소기업이 내는 이렇게 재무제표나 이렇게 보고 그 자료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기재부가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 다 그냥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조사해가지고 월급 얼마 알렸어 이렇게 조사해서 할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탁상 행정이죠. 책상에 앉아서 꼼수만 머리만 굴려가지고 꼼수만 피우 부린다 이거예요. 실제 현실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 이거죠. 전혀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이제 임금을 1% 올린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10조 원이면 국내 인건비 10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인건비가 1,000억 원이 늘어나죠. 1,000억 원, 삼성전자가 인건비를 1,000억 원 이렇게 올렸네? 그래서 임금을 올렸네? 그럼 세금을 삼성전자 같은 5%니까, 대기업이니까. 5%면 50억 원 깎아줘야지. 삼성전자 사장이 좋아하죠.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탁상, 정말로 이렇게 그 공무원들, 관료들 하는 짓이 거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탁상행정 하는 게 이제 실감하십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당을 많이 해주면 또 세금을 깎아주겠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건 삼성 승계를 위한 삼성세법 또는 이재용 세법에 의심이 간다 이겁니다. 이제 이 배당을 많이 해주면은 이렇게 그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최경환 씨가 주장한 게 이제 이제 기재부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가게도 주식 투자를 하는데 배당을 한국 기업들이 잘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게들이 이렇게 배당 소득이 좀 이렇게 있어서 안정적으로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배당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소비도 할게 하면은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배당을 잘 안 해주니까 그냥 주식도 잘 안 사려고 하고 자꾸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단타로만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면 배당을 안 해주느냐 기업이 자기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특히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 조그마한 기업은 무슨 배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기업에서 배당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큰 대기업의 경우를 보니까 이 대기업은 거의 예외 없이 다 이제 오너가 있더라 이겁니다. 재벌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오너가 전부 의사결정권을 갖잖아요. 그렇죠? 삼성그룹의 오너는 누굽니까? 이건희 회장이죠. 그러면은 이건희 회장이 배당을 이렇게 얼마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오너가 그걸 결정한다 이거예요. 오너가 왜 그러면 배당을 되도록이면 적게 해주려고 하냐 하니까는 오너는 자기 그 그룹의 기업이나 그룹에 대해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요. 지분을. 근데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배당 그 소득에 대한 배당 이자 세금이 높다 이거예요. 배당을 안 하고 그냥 회사에다 쌓아두면은 쌓아두거나 아니면 그냥 주식을 그냥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었을 때에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하고 비교해 보면 배당에 때리는 세금이 더 높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행동을 하겠냐 이거예요, 오너들이. 그래서 배당을 안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오너들이. 돈 많은 분들이
세금이 그 배당을 하면은 많이 하면은 세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왜냐면 이 사람들은 소득이 배당을 하면은 뭐 몇백억씩 받을 거 아니에요. 몇천억씩 배당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이 뭐 38%잖아요. 최고 세율이. 38% 얻어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회사다 싸도 어차피 싸도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배당을 그래서 이렇게 그 대주주들 오너들이 배당을 이렇게 되도록이면 많이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유인책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뭐죠?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자 이거예요. 기업의 오너들이 대기업의 오너들이 배당을 많이 해줘서 자기가 배당 소득을 많이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적게 때려주면 배당을 많이 하려고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그 월급 배당 소득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배당을 좀 소득을 늘려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주주들 배당 소득 세금을 깎아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전 꼼수죠. 완전 꼼수죠. 근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지금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면 가장 이득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겠습니까? 어느 그룹이겠습니까? 제일로 잘 나가는 그룹이겠죠. 그렇죠? 삼성입니다 이거죠. 근데 삼성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죠? 상속 문제가, 승계 문제가 있죠. 근데 왜 그러면 삼성의 승계 문제에 꼼수의 의혹이 있느냐 하면, 예컨대 이제 삼성그룹을 보면은 경제시평에서도 이렇게 연초에 경제시평에서도 쭉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삼성그룹은 거의 삼성전자 다 합니다, 혼자. 거기에 대한 삼성생명 하나 붙여 놓을 수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삼성그룹 하면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이 두 개가 다라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면은 삼성생명이 7.2%, 삼성물산이 4.1%, 이건희 회장이 3.4%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그룹의 최대 그렇게 회사죠. 그다음에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가 거의 20%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버랜드는 또 누가 대주주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25%를 가지고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20%씩 대주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는 서로 상호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의 주식을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물산은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주식의 4.1%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덩치가 그냥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4.1%가 더 커요. 덩치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 그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어떠죠? 결국에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거라고 보고, 그러면 삼성전자 거는 삼성생명하고 이건희 회장한테 간다 이거죠. 그렇죠? 삼성생명하고 이건희 회장한테 가면은 삼성생명은 또 이건희 회장하고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한테 간다 이거죠. 이런 구도가 돼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건희 회장이 지금 이제 상당히 그 위중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뇌출혈인가 해서 다장기 손상이 진행돼 가지고 지금 거의 뭐 어렵다 뭐 이런 거 나왔다가 뭐 지금 뭐 회복 단계에 있다 어쩐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야 우리가 알 도리가 없고 까봐야 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이제 삼성 입장에서 보면 이건희 회장이 회복한다고 해도 오래 연명하기는 힘들 거라고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상속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한테 상속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얼마를 상속을 하느냐는 상속액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상속액은 결국에는 이제 지분이에요, 지분. 그러면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하고 삼성전자의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 지분의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 삼성생명의 시가총액 200조 정도 됩니다. 200조의 7%하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 시가총액이 얼마였죠? 20조였던가 얼마였던가요? 시가총액이 200조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한 200조 가까이 190조 200조 되고 삼성생명이 한 20조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200조 곱하기 7.2% 그다음에 삼성생명 20조 곱하기 20% 계산해 보면 얼추 1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 재산이 10조 원이 넘는 그냥 삼성생명하고 삼성전자 지분만 나머지는 뭐 자시래기니까 다 합쳐도 뭐 1, 2조 하겠죠. 다 합쳐도. 어쨌든 뭐 그렇다 이거예요. 뭐 이제 무슨 재단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빙빙 돌아가는 거에서 또 이제 자기 그 뭐 가족들한테 뭐 제 딸이나 이렇게 또 갈라져 가겠죠. 근데 어쨌든 10조 원 이상이 되는데 상속세율이 몇 %죠? 50%입니다. 그러면은 50% 때리면은 5조 원 이상의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5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5조 원이라는 돈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5조 원 하면은 하도 요새는 미국도 단위가 조 단위가 나오고 세계 모두가 그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해서 그 전에는 억 단위에서 조 단위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릿수가 4자리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억 하면은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조 하면 저 정도는 돈이라고 봐줄까? 그런 느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5조 원이면 어마어마합니다. 5조 원이면 이쪽 송파구에 아파트 만 채를 사고도 남을 돈입니다. 30평짜리. 송파구를 전체 사버려요. 5조 원 돈 없어요. 그럼 이재용 부회장은 돈 어디서 나서 이 상속세를 낼 거냐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상속을 받으려면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아들이. 사는 거잖아요. 상속받았다는 것은 자기 아들이 돈 내고 산다라는 거잖아. 그거가 똑같아요. 50% 가격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시가로 액면 그대로 10조 원을 다 주고 보통 남이라면 10조 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아들이니까 특별히 반값에 판다는 거죠. 상속세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셨죠? 얼마나 쉽습니까? 예. 문제는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5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하냐 이겁니다. 자기 이제 아버지 지분을 가져야 자기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삼성생명을 이제 지배를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어디선가 수입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 아버지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50%에 살 수 있는 돈을 만들어야 돼요. 어디선가. 어디서 만들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을 만드는 방법은. 예, 배당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는 그 삼성전자 안에 그동안 이익이 나가지고 이익을 쌓아놓은 돈이 한 154조 원인가 155조 원가량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한 10조 원가량인가 이렇게 삼성생명도 이익이 10조 원가량 쌓여 있습니다. 에버랜드는 2조 원 쌓여 있습니다. 삼성 SDI는 5조 원 쌓여 있어요. 삼성물산은 2조 7천억 정도 쌓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죠, 돈이. 그럼 삼성전자하고 삼성생명에 있는 그 쌓여 있는 돈 중에 일부만을 배당을 해도 이거 감당할 수도 있겠죠. 잘하면. 물론 일부는 예를 들어서 증여를 받을 수도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증여세도 50%니까. 증여세도 똑같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나 결국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내가 절반값에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면 증여고 돌아가신 후에 사면 상속이고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 회사에 쌓여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배당을 해주면 그 배당을 받아가지고 5조 원을 내서 아버지 주식을 이제 반값에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배당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배당이 세금이 높다 그랬죠? 배당이 세금 높다 그랬죠? 그래서 세금 깎아주고 그래. 대단하죠 꼼수가.
이런데 기깔나게 머리가 터졌어, 이 사람들은. 원래 삼성생명이 그건 하여튼, 20%는 하여튼, 이제, 어떻게 깎아주냐 하면은, 고배당 주식, 이런 것도 다 고배당 주식들에 해당하죠. 고배당 주식의 경우에 배당을 해주면, 이제 그 배당할 때 원천 징수로 이렇게 14%를 띄었어요. 근데 이걸 9%, 5%를 깎아준다.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내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식 배당소득 하면 이건 내 금융소득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금융소득으로 취급을 할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그 종합과세를 하면은 저번에 이제 세금이 과표 기준이 올라가지고 뭐 3억 원 이상에서 얼마로 했죠? 2억 원인가 1억 5천만인가 하면은 세율이 38% 적용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죠. 언젠가 얼마 전에 작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어쨌든 그 종합소득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지고 그 수익이 뭐 하여튼 얼마 이상 넘어가면 38%를 때린다 이겁니다.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월급을 1억 원을 받고 배당 소득을 2억 원을 받았다 하면은 합산해서 3억 원이 되죠. 그러면은 38%를 얻어맞아요. 합산해서. 근데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내가 월급을 1억 원을 벌고 배당을 2억 원을 받으면 배당하고 월급 1억 원을 합치질 않아요. 따로 띄어요. 월급 1억 원에 대해서만 소득 가끔세 세율을 때려서 가끔세 뭐 근데 한 15%면 15%를 때려 38%가 아니라 그걸 적용해서 세금을 내고 2억 원 그 배당 소득은 별도로 또 계산을 따로 한다 이거예요. 분리과세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따로 띄어가지고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배당은 이자나 금융소득이죠. 이자나 배당은 금융소득이죠. 그 경우에는 25%만 적용한다. 38%를 때리지 않고. 그러니까 13%를 깎아준다 이거죠. 그러면 뭐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배당을 많이 받아서 이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가 사실 이제 이 배당소득 증대 세제의 효과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억 원 이상 투자하신 분 5천만 원 이상 그렇죠?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의 전체 주식 소유 현황을 보면 주식을 이제 100%를 지금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100이라고 쳤을 때 그 중에 3분의 1인 33%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25%가량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요. 요 기업이 가지고 있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25%가량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펀드라든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또 한 3, 4%대 15%가량 되고 나머지 3%가량이 이제 이른바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이제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100이라고 쳤을 때 이 배당 소득 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개인 투자자는 전체 주식의 23%가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개인 투자자 23% 가운데는 누가 들어있냐? 이런 분들이 들어 계세요. 네, 이런 분들이. 이건희 회장도 개인 투자자예요. 이재용 부회장도 개인 투자자예요.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싹 빼면은 실제로 개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얼마나 될까요? 미미하죠. 눈꼽만 하겠죠. 도대체 이 배당을 이렇게 많이 해주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건 일반 개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개미 투자자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그런 세제입니까? 아니면은
기업 오너들 빨리 요때 기업에 쌓아둔 돈 배당 받아서 챙겨가라 세금 깎아줄 테니까 하는 그런 세제입니까? 그렇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용 세법 또는 삼성 상속 세법이라고 해도 오해를 딱 받기 좋죠. 저는 이렇게 오해를 받기 좋다라고 말이지 단정지어서 말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 소득 한류 세제. 기업이 너무 이제 막 이익을 많이 쌓아두고 돈 안 쓰고 있다 하니까는 뭐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포장은 하나 필요하다 이거예요. 포장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 소득, 기업에 많이 돈을 쌓아놓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때리겠다 이겁니다. 벌칙 세금을 때리겠다 이겁니다. 근데 결론을 또 말씀드리면 아무런 효과 없는 그야말로 반기업적인 벌칙 과세랍니다. 얼마나 제가 친기업적인 발언을 합니까 지금? 이게 진짜 이런 게 진짜 친기업적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 그런 정책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결론은 이 사람들이 이제 기업이 많이 쌓아둔 이익을 투자라든지 임금 올려준다든지 배당을 많이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쓰지 않고 남겨두면 일정 기준치에 이렇게 이런 투자라든지 임금 올려준다라든지 배당 많이 해주는 그 일정액 이상을 해주지 않으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 10% 세금을 벌칙 세금을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역시 삼성전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역시 똑같이 다른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기업도 아무런 효과 없다는 이야기 자동적으로 돼버리죠. 네. 그럼 삼성전자의 경우에 2013년 투자하고 배당하고 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부 합쳐보면은 52조 원입니다. 내역을 보면은 총 인건비 아까 27조 원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국내 인건비 10조 원. 그 다음에 2013년에 삼성전자가 생산적인 투자를 한 투자비가 24조 원에 달합니다. 그 다음에 배당이 1조 2,50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합치면 52조 원이에요. 근데 이 중에 총 인건비가 아니라 국내 인건비를 기준으로 합쳐놓으면 35조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35조 원을 이제 그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지금 이미 그 투자하고 배당하고 임금 기준으로 35조 원 내지는 52조 원을 이미 투자를 한 기업이에요. 한 상태예요. 근데 2013년에 삼성전자의 단기 순이익이 얼마였냐면 30조 원이었습니다. 30조 원이었어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에, 단기 소득에 대기업의 경우에는 60에서 80%인가 60에서 70%, 80%인가? 아마 이게 잘못됐죠. 60에서 80%.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뭐 그 이하는 뭐 20에서 40%를 이렇게 적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60에서 80인데 중간치 70%를 적용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2014년에 단기 순이익이 30조 원이었으니까 곱하기 0.70% 하면 21조 원만큼은 적어도 삼성전자가 투자나 배당이나 임금으로 지급을 해야만 벌칙 세금을 안 맞는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30조 원 이익이 난 가운데 21조 원을 임금으로 주거나 투자를 하거나 배당으로 줘야 벌칙 세금 10%를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컨대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27조 원 기준으로 하면은 토탈 지금 투자하고 배당하고 임금 기준이 52조 원에 달했죠. 21조 원은 훌쩍 뛰어넘어 버렸죠. 31조 원을 초과해. 이건 어떻습니까? 해당 사항 없죠. 삼성전자는. 벌칙 세금 맞을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국내 인건비 10조 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35조 원이니까 14조 원을 또 이렇게 초과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벌칙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면제받았죠. 근데 그냥 면제받은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이게 남은 금액 31조 원이든지 14조 원이 이걸 내년도로 이호를 해가요. 내년에 또 써먹어요. 이 남은 걸. 내년에. 내년에 이익이 더 나면은 더 나도 뭐 50조 원이 나도 이익이 50조 원이 나면 얼마입니까? 이제 35조 원만큼의 투자 배당 임금을 줘야 되죠.
그러면 그 35조 원 중에서 14조 원 내지는 31조 원을 깎아요. 차감을 해요. 이율을 해가니까 내년도로 가져가요. 공제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익이 50조가 나서도 35조 원만큼을 투자 배당 임금을 이렇게로 지급을 하면은 그 세금을 안 맞는데 이거 깎아준 것까지 치면은 35조 원에서 14조 원을 깎아줘도 20조 원만 투자나 배당이나 임금 그 금액이 초과되면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또 남으면 또 남을 거 아니에요, 이제. 또 50조 원에서 이제 20조 원이 남았으니까 그걸 또 가져가요, 그 다음 연도로. 만약에 30조 원이 아니라 이익이 하나도 안 나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죠? 0이죠. 0이죠. 아무리 해당 사항 없죠. 근데 한국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은 얼마나 있을까요? 한국에서. 별로 없죠. 큰데 2개 빼놓고는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아까 배당도 마찬가지였고 임금도 마찬가지였죠. 첫 번째 임금 올려주면은 세금 깎아주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에서 전체 그 월급 내지는 고용자의 60%에서 70%는 누가 고용을 하고 있죠? 예,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 대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 수는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공기업을 포함해서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월급을 올려줘서 임금을 깎아줄 형편이 될까요? 택도 없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월급을 받는 60%에서 70%가량은 전혀 지금 이 2014년 세제 개편안에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건 누구를 위한 세제 개편입니까? 첫 번째는 자기들도 뭐가 뭔지 모르고 위에서 하라 그러니까 까라 그러니까 까서 했는데 이게 까놓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탁상 행정이 된 거예요. 자기들도 이런 걸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요건 꼼수를 부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배당은.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그 기업들 이렇게 좀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포장을 하려고 내놓은 것 같아요. 이게 2014년의 세제 개편안입니다. 그런데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 경기 활성화하겠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또 지금 이른바 새누리당의 당 대표이신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는 뭐라고 좀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증세를 해야 된다. 증세는 누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세금을 올린다면 누가 내야 됩니까? 일단 여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도 내야 되죠. 여유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근데 지금까지 증세하면은 거의 애 없이 증세의 주 타겟은 누구죠? 유리지갑이죠. 유리지갑이죠. 세제 개편에서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 월급 올려주고 배당 올려주고 기업이 좀 이렇게 그 일자리 늘리도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세제 개편을 하겠다 해놓고 또 이제 여당의 대표께서는 위대한 김무성 대표께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들 20대, 30대, 40대가 어떤 희망이나 꿈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고서 언론이나 다른 어디나 또는 다른 좀 연구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이든 민간 연구기관이든 아니면 금융기관이든 어느 누구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저희 연구소 경제 시평회에서만 유일하게 지금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야당 이른바 뭐 새정년이나 뭐 야당이나 이른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머리가 비었죠. 야당은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크게. 야당은 어쨌다고요? 머리가 비었어요. 여당의 새누리당은 머리가 빈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안에 똥이 가득 차 있죠. 온갖 사기와 꼼수와 속임수, 거짓으로 이렇게 똥덩어리로 이렇게 가득 차 있죠. 새누리당은 이렇게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크게 한번 해요. 왜 이렇게 새누리당은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갈이. 예.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어떻게 한 나라를 경영하겠다라고 하는 여야 정치권이 하나는 대가리가 이렇게 비고 하나는 대가리 속에 똥이 꽉 차가지고 틈만 나면은 국민들 이렇게 속이고 기만하고 이렇게 꼼수 부려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냐?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고 편안해지겠냐 이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순신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추가로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 송파 공부방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